우리 아기 잠자라. 꿈나라로 가자꾸나. 그 순간 100억대 자산가인 그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집에 두고 온 중요한 계약서를 가지러 급하게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 노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30년 전 어린 시절 매일 밤 들었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알고 있던 그 특별한 멜로디와 가사였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30년 전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자신의 가정부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 설마 그럴 리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자장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한 남자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한 한 남자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낡은 벽시계가 밤 11시를 알렸습니다. 10살 소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올 테고 엄마는 또다시 맞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쾅!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미 술 기운으로 축축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컵을 들고 나갔죠. 왜 이렇게 늦게 와? 밥은 벌써 식었잖아. 엄마의 작은 잔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소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이런 일이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엄마를 봤습니다. 왼쪽 뺨에 시퍼런 멍이 생겨 있었어요. 엄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소년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엄마 아프지? 응?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넘어져서 그래. 엄마는 억지로 웃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소년은 느낄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소년은 집이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거든요. 엄마. 소년이 집 안을 둘러봤지만 엄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동생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놀고 있을 7살 동생 말입니다. 소녀는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엄마와 동생의 옷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살아야 해서 그래. 내가 크면 이해해 줄 거야. 소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글자들이 눈물로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소녀는 쪽지를 움켜쥐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골목 어귀까지 달려가서 엄마를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소녀는 그 시선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아버지는 텅 빈 집을 보고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그 여자가
애까지 데리고 어디 간 거야? 하지만 소년에게는 아버지의 분노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엄마가 자신만 두고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생은 데리고 갔으면서 말이에요. 왜 나만 두고 갔지? 나도 함께 가고 싶었는데. 그날 밤부터 소년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엄마라는 방패막이 사라진 상황에서 아버지의 분노는 고스란히 소년에게 향했거든요.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떠난 거야. 하지만 소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엄마는 아버지의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라고요. 다만 왜 자신만 두고 갔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10살 소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하나 더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깊은 상처 말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3년은 한 아이에게 너무나 잔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아버지의 술주정은 더욱 심해졌거든요.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지내다가 밤마다 소년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도망간 거야.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경화가 원인이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은 소년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소년은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외면했고 국가에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보조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었어요. 결국 소년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중학생 소년은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에 신문 뭉치를 가득 싣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신문을 배달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동네 식당으로 달려가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야, 이 그릇 다시 닦아. 기름때가 아직 남아있잖아. 식당 사장의 핀잔을 들어도 소년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돈은 겨우 몇천 원이었지만 그 돈이 없으면 다음 날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주말에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싸게 사온 사과와 배를 예쁘게 포장해서 길거리에서 팔았어요. 처음에는 어른들이 중학생이 혼자 장사하는 걸 신기해했지만 소년의 성실함을 보고는 단골이 되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얘가 또 왔네. 이 사과 얼마야? 할머니, 2,000원이에요. 정말 달아요. 소년은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손님들이 기분 좋게 물건을 사는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주는지 말이에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더 큰 일들에 도전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작은 리어카 하나로 시작했지만 소년이 만든 떡볶이는 금세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야, 오늘도 떡볶이 아저씨 왔나? 아저씨가 아니라 형이야. 우리랑 동갑이라고. 친구들은 소년을 떡볶이 아저씨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소년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장사에서 성취감을 느꼈거든요.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소년은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장부를 적으며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계산했어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저축했습니다. 언젠가는 큰 일을 해보자. 엄마와 동생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성공해보자. 그렇게 소년은 꿈을 키워갔습니다. 매일 밤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렸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소년은 대학 진학 대신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치킨집을 열었거든요. 18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사장님, 정말 어려 보이시네요.
몇 살이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소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에 재료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주문받은 치킨을 튀기고 밤늦게까지 청소하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일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거든요. 몇 년이 지나자 작은 치킨집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과감하게 두 번째 가게를 열었고 그 다음엔 세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확장해 보는 게 어떨까요? 직원 중 한 명이 제안했을 때 청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프랜차이즈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청년의 성실함과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브랜드는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이제 30이 넘은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100여 개의 매장을 거느린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울 청담동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도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빈 구멍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동생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거든요. 그는 가끔 밤에 혼자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엄마, 동생,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성공했지만 여전히 외로운 한 남자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가정부를 두는 게 어때? 아내 민정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의 넓은 주방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가정부요? 갑자기 왜? 성훈이 신문을 보며 반문했습니다. 사실 그는 가정부라는 존재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죠.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당신도 요즘 얼마나 바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잖아. 나도 사회활동하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 근데 집안일 때문에 계속 묶여 있으면 어떡해? 민정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성훈의 사업이 커지면서 그의 스케줄은 점점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2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를 민정 혼자 관리하기에는 벅찬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도 왜 우리 형편에 가정부 한 명 둘 여유도 없어? 민정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믿을 만한 분을 구해봐요. 며칠 후 가정부 소개소에서 한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오랫동안 가정부 일을 해온 경력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자라고 합니다. 면접을 위해 찾아온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의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성우는 그녀를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죠.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20년 넘게 가정부 일을 했습니다. 주로 큰 집에서 일했어요. 순자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어떤 슬픔이 묻어 있는 것 같았지만 성우는 그냥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의 깊이 정도로 여겼어요. 요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세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네, 웬만한 음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밥 같은 거 잘해요. 순자가 대답할 때 잠깐 성훈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성우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민정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성훈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어요. 순자는 믿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순자가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일을 잘했어요. 청소도 꼼꼼하게 했고 요리도 맛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눈치가 빨라서 전혀 거슬리지 않았어요. 이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민정이 성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순자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맞아요. 다행이네요. 성훈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는 순자가 온 후로 집이 더 따뜻해진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뭔지 모르게 집에 있는 시간이 편안했거든요. 순자는 항상 성훈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모두 성훈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참 잘하시네요. 성훈이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 혹시 자녀분들도 계세요? 성훈의 질문에 순자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못 봤어요. 그렇군요. 죄송해요. 성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홀로 작은 방에서 성훈의 사진이 실린 신문기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업가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정말 많이 컸구나. 우리 아들. 순자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본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순자도 많이 늙었고 아들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라도 옆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 하지만 언제까지 숨어 지낼 수 있을까? 순자는 매일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안아주고 싶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성훈도 순자에게서 묘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뭔가 익숙한 것 같았어요. 특히 순자가 가끔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멜로디가 묘하게 귀에 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같은 집에서 지내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조심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른 채 말이에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취소된 회의 덕분이었어요. 보통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데 이렇게 일찍 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김정순 씨는 보통 6시 반쯤 퇴근하시니까 아직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려던 그때 어디선가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잠깐 이 노래.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멜로디였거든요. 아주 오래전의 말이에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정순 씨가 설거지를 하면서 작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 아기 잠자라 꿈나라로 가자꾸나 엄마가 지켜줄게. 무서운 건 없단다. 별님도 달님도 우리 아기 지켜주네. 사랑하는 내 아가 편히 쉬어 잠들어라. 그 순간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자장가.
30년 전 엄마가 매일 밤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거든요. 설거지하던 김정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와 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김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방금 왔어요. 그런데 그 노래, 그는 입술이 바짝 말라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순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노래 말씀이세요? 지금 부르신 자장가요. 그 노래,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김정순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어요. 어머니, 그가 다급하게 다가가려는 순간 김정순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 다치셨어요? 그가 김정순 씨의 손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둘의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김정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 간절하고 절망적인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깨진 그릇 때문에.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릇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유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자장가. 정말로 엄마가 불러주던 그 노래가 맞았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멜로디 하나하나가 어린 시절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어머니, 혹시 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김정순 씨가 급하게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어머니, 잠깐만요. 하지만 김정순 씨는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들이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정순 씨가 부른 자장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녀의 눈물 어린 눈빛도 잊을 수 없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엄마가 자신의 집에 가정부로 오다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게다가 김정순이라는 이름도 엄마 이름과 달랐어요. 엄마 이름은 이영자였거든요. 하지만 그 자장가만큼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엄마만이 알고 있던 그 특별한 자장가를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김정순 씨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늦게 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에 대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실수를 해서. 그게 아니라 그 자장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김정순 씨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제발 그 일은 묻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그 애절한 부탁에 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김정순 씨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고 그 역시 뭔가 말을 걸고 싶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그는 또다시 일찍 귀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이었어요. 김정순 씨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순 씨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가 보니 김정순 씨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얼굴 생김새가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아, 사장님. 김정순 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도 함께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김민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민수가 혹시 김민수 씨가 그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김정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김민수가 당황하며 김정순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김민수의 옆 얼굴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얼굴, 분명히 어린 시절 함께 살았던 동생의 얼굴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 어른이 되었지만 눈매와 코, 그리고 입꼬리의 모습이 똑같았어요. 민수야, 너 혹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그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잠깐, 형님이세요? 뭐라고? 정말 형님이에요? 이준호 형님? 그 순간 김정순 씨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라고 했어? 김정순 씨. 아니,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럼 정순이라는 이름은 가짜야, 형? 우리 엄마 진짜 이름은 이영자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이름으로 불렀어. 김민수? 아니, 동생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김정순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왜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는지, 그리고 왜 그 자장가를 알고 있었는지. 30년 동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매일 마주쳤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엄마였다니.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 엄마가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2달 동안이나 매일 보면서. 왜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봐 무서웠어. 너를 버리고 떠난 엄마를 다시 받아들여줄까봐 걱정됐어.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 엄마가 얼마나 형님을 그리워했는지 몰라. 30년 동안 하루도 형님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그럼 왜 찾지 않았어?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형님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지만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어. 왜? 우리가 형님을 버리고 떠났잖아. 그런 우리가 형님이 성공한 다음에 나타나면 돈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 생각할까봐 엄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로라도 들어와서 멀리서라도 내 모습을 보고 싶었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엄마도 자신만큼이나 아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형님, 미안해. 나도 엄마랑 떠날 때 정말 싫었어. 형님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싫었어.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엄마가 계속 맡고 있는데 나까지 그 지옥에 남겨둘 수는 없다고 하셨어. 그제야 그는 엄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했던 절박한 선택이었구나.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을 드디어 부르고 있었어요. 응, 아들아. 엄마야. 그 순간 3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성공도, 돈도, 명예도 모두 의미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 있어? 그리고 이 신발은? 수진이 현관에서 낯선 남자 신발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엄마와 민수에게서 떨어져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설명할게. 이분이 누군데? 그리고 왜 우리 가정부랑 같이 울고 있는 거야? 수진의 표정이 점점 딱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이분이 우리 엄마야. 뭐라고?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가정부가 당신 엄마라고? 그게 말이 돼? 나도 놀랐어. 방금 알았거든. 그리고 이분은 내 동생이야. 수진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함께 뭔가 계산적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깐만. 그럼 지금 상황이 뭐야? 수진이 팔짱을 끼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나타났다는 거네. 그것도 가정부로 들어와서? 수진아, 진정해. 상황을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집에 왜 들어온 건지부터 설명해봐.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민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 이분들이 뭔데?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분들이야? 그 말에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의 적대적인 태도를 감지한 거였어요. 며느리야,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을 거야. 하지만, 며느리? 누가 며느리래요? 수진이 엄마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저는 아직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며느리라고 부르시네요. 수진아. 그가 화를 내며 아내를 제지했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 3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가정부로 들어와?
그것도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그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 나타난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수진아, 그만해. 하지만 수진은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당신도 정신 차려. 이 사람들이 왜 하필 지금 나타났는지 생각해봐.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어디 있었어? 그건 돈 냄새 맡고 온 거 아니야? 100억대 자산가가 된 아들과 재벌 며느리. 이런 걸 노리고 온 거 아니야? 그 말에 엄마가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지금 뭔 개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왔다고요? 그럼 뭐 때문에 왔어요? 갑자기 모성애가 생겨서. 수진아, 입 닥쳐. 그가 소리쳤지만 수진은 계속했습니다. 아니면 형제의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족 타령? 정말 그만해. 당신이 정신 차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재산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상속권이 어떻게 될지? 드디어 수진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걱정하는 건 재산 분할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야. 그냥 뭐요? 그냥 우연히? 하필 가정부로 들어와서 우연히 정체가 드러났다고요?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네요. 먼저 가정부로 들어와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정체를 드러내서 동정심을 얻고. 그만해. 민수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고생? 그 고생이 뭔데요? 아들 버리고 도망친 것도 고생이에요? 이 여자가 정말. 민수가 주먹을 쥐며 다가가려 할 때 그가 막아섰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분명히 하죠. 이 사람들이 이 집에 있을 이유는 없어요. 당신이 성공한 건 당신 혼자 힘으로 한 거잖아요. 왜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재산만을 생각하는 정말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던 거예요. 수진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뭐라고?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연하지. 가족이 뭐 해줬어? 당신 혼자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한테? 그만해. 정말 그만해. 그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민수야. 미안해. 이런 일로 상처받게 해서. 하지만 상처는 이미 깊게 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가족이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된 거였거든요. 수진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고 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괜찮아, 아들아. 엄마가 그런 소리 들을 만해. 그런 소리라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너를 버리고 떠났잖아. 엄마, 이제 다 말해야겠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말이야. 엄마가 깊은 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 술만 마시면 짐승이 되었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까지 때리기 시작했거든. 그의 기억 속에도 아버지의 폭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였던 그는 그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특히 내가 10살이 되던 해에는 정말 심했어. 어떤 날은 너를 하루 종일 때리고 또 때렸어. 내가 말리면 나까지 더 심하게 맞았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했어. 너와 민수를 모두 데리고 말이야. 그럼 왜? 하지만 내 아버지가 알아챘어. 그리고 말했지. 만약 나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날 밤을 기억해?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어. 엄마를 거의 죽을 뻔할 때까지 때렸어. 그래서 엄마는 결정했어. 둘 다 구할 수는 없으니 적어도 한 명이라도 살려야겠다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너는 이미 10살이었어. 아버지한테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컸고 무엇보다 똑똑했어. 하지만 민수는 아직 7살이었거든. 너무 어렸어. 그제야 그는 엄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널 버린 게 아니야. 매일 밤 널 생각하며 울었어. 내가 내 곁에 있지 못해서, 너 혼자 그 지옥에 남겨둬서. 엄마, 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는 모든 순간을 상상하며 살았어. 내 생일마다 혼자 미역국을 끓이고 내가 좋아했던 자장가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 엄마의 고백을 들으며 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만 고통받은 게 아니었구나. 엄마도 민수도 똑같이 아팠구나. 그리고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 하지만 동시에 더 미안했어. 내가 없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역시 엄마는 필요 없는 존재였구나 싶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가 소리치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라요. 매일 밤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성공해도 돈을 벌어도 마음속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어요.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매일 형님 생각했어. 형님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싫었는데 어린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가정부로라도 들어오게 된 거야. 멀리서라도 내 모습을 보고 싶었어. 내가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엄마가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외로워하고 있다는 걸. 그 눈빛이 어렸을 때와 똑같았어.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거든요. 엄마. 그는 엄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CEO도 100억대 자산가도 모두 의미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냥 엄마가 그리웠던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아들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민수도 함께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형,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야. 절대 헤어지지 말자.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갈라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그래, 아들아. 이제 엄마도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때 엄마가 작게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기 잠자라, 꿈나라로 가자꾸나. 30년 만에 듣는 엄마의 자장가였습니다. 그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엄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성공과 부,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 말이에요. 하지만 이 감동의 순간도 잠시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이라는 탐욕의 화신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밤새 생각한 듯 표정이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잠깐 우리 이야기해야겠어. 수진이 팔짱을 끼며 그 앞에 섰습니다. 엄마와 민수는 이미 아침 준비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뭘 이야기해? 당연히 이 사람들 일이지. 어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더 확실해졌어. 수진이 엄마와 민수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가족이라고 해도 우리 집에 있을 이유는 없어. 30년 동안 없어도 살았는데 왜 갑자기 필요해? 수진아, 어제 충분히 이야기했잖아. 아니, 어제는 감정적이었잖아.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수진이 계산적인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우선 재산 문제부터 정리해야겠어. 혹시 이분들이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에 엄마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야, 우리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아들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요? 특히 이런 큰 재산 앞에서는 사람이 변하잖아요. 민수가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왔다고 계속 그러는데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 상황 자체가 증거지. 가난할 때는 안 나타나다가 성공한 다음에 나타난 게 우연이에요? 이 여자 정말. 그때 그가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뭐라고? 당신이 내 말을 안 듣겠다고? 응, 안 듣겠어. 그리고 하나 분명히 하자. 그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야. 그리고 내가 누구를 이 집에 들릴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망하는 거야.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니. 탐욕스럽다고?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려는 거야. 가정을 지킨다고? 진짜 가족을 내쫓으면서? 그 순간 수진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아. 그럼 분명히 하자. 이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재산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상속세는? 증여세는? 회사 지분은? 역시 돈이었구나.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는데?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잖아.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가족을 찾기 위해 성공한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 차려. 그런 감상적인 소리 하지 마. 수진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볼지 계산이나 해봤어? 특히 저 남자, 동생이라고 하는데 혹시 사업에 참견하려고 하면 어쩔 거야? 그때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형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 말은 처음에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분명히 돈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정말 그만해. 그가 폭발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그럼 나는 뭐야? 나도 당신 가족 아니야? 가족이라면 내 진짜 가족을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넌 돈만 생각하고 있잖아.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분명히 할게. 만약 이 사람들이 이 집에 계속 있으면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그래, 나가. 그의 대답에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나가라고. 돈만 밝히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당신, 정말로 나를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선택하라는 거야. 진짜 가족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수진이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는 이 모든 걸 세상에 폭로할 거야. 유명한 CEO가 가족을 버렸다가 다시 받아들인다고. 그 말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폭로해. 나는 숨길 게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워. 내가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걸 세상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수진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협박이 통하지 않자 어쩔 줄 몰랐거든요. 그럼 위자료는 법에 따라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 이 집과 회사는 절대 못 가져가. 며칠 후 수지는 정말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고한 대로 언론에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수진이 예상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감동적인 재회, 100억대 CEO, 30년 만에 가족 찾아, 돈보다 소중한 가족의 성공한 사업가의 진짜 행복.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눈이 먼 수진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그녀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한 달 후, 그는 엄마와 민수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고, 민수는 회사 일을 도우며 형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작게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기 잠자라, 꿈나라로 가자꾸나 엄마가 지켜줄게. 무서운 건 없단다. 이제 이 자장가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사랑의 노래였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아들아. 우리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자.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 정말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처럼 살자. 그래, 민수야.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청담동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을 되찾은 그들의 진짜 행복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도 이 아름다운 재회를 축복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의 마지막 밤, 수지는 큰 트렁크 2개에 자신의 물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 비싼 액세서리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현금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이게 내가 10년 동안 모은 전부라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100억대 자산가의 아내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혼한 40대 여자일 뿐이었어요. 거실에서는 준호와 그의 가족들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진짜 가족의 따뜻한 목소리들이었죠.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트렁크를 끌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수진이 떠난 지 일주일 후 그녀의 예상대로 언론의 이야기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감동 재회를 방해한 탐욕스러운 며느리 돈에 눈이 먼 CEO 부인의 추악한 민낯 가족보다 재산을 택한 여자의 최후. 수진이 직접 기자들에게 제보한 내용이었지만 여론은 완전히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30년 만에 만난 가족의 감동적인 재회에 열광했고 그것을 방해한 수진을 맹렬히 비난했거든요. 여보세요? 수진 씨죠? 저는 주간 연예지 기자인데요.
수진 씨,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연일 걸려오는 기자들의 전화에 수진은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했지만 할 말을 할수록 더 큰 비난만 돌아왔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인간성이 의심됩니다. 더 큰 문제는 수진의 사회적 관계들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요즘 너 때문에 우리 모임의 시선이 좀 부담스러워. 대학 동기였던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수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미경아, 너까지 그러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꾸 너 얘기를 해서 분위기가 어색해져. 결국 수지는 15년 동안 함께했던 주부 모임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헬스클럽, 요가 모임, 심지어 동네 마트에서조차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그 탐욕스러운 며느리래. 세상에 진짜 저런 사람이 있구나. 속닥속닥하는 소리들이 수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점점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어요.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법적으로 최소한만 주었거든요. 게다가 변호사 비용까지 제하고 나니 실제로 받은 금액은 더욱 적었어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수지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매달 쓰던 생활비를 생각하면 1년도 버티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새로 구한 오피스텔은 청담동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건물이었죠. 이게 내가 살 집이라고?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거실을 생각하며 수지는 씁쓸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수진에게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경력이 너무 오래되었네요. 나이가,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면접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에 수진의 사진과 이름이 퍼져 있어서 신원 조회를 하는 회사들은 더욱 꺼려했어요. 결국 수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생활이었죠. 어서 오세요. 기계적으로 인사를 하며 수진은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0억대 자산가의 아내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데워주고 있었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손님들의 말투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존댓말로 모셔지던 때가 그리워졌지만 이제는 아줌마로 불리는 게 현실이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수지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준호와 그의 가족 이야기가 종종 나왔거든요. 성공한 CEO의 아름다운 가족사랑, 모범적인 기업가로 더욱 주목받는 이준호 씨. 화면 속의 준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수지는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지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을까? 처음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가족들이 의심스러웠고 재산을 지키려는 마음이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동생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준호의 실망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로 나만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특히 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하는 모습을 떠올릴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나이에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던 모습. 그런 사람이 정말 돈 때문에 왔을까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수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새벽에 컵라면을 사러 오는 택시기사 아저씨, 야근하느라 지친 직장인들, 용돈이 부족한 학생들. 아줌마 라면 하나만 끓여주세요. 돈이 좀 부족해서. 고등학생이 미안해하며 말할 때 수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몰래 계란을 하나 더 넣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다.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수지는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작은 친절의 의미,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수지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야, 수진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를 묻고 싶어서. 어머님은 잘 계시지? 잘 계셔. 그런데 갑자기 왜? 수지는 준비해둔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사과하고 싶었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준호야, 혹시 내가 너무 심했을까?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냥 생각해보니까 어머님과 민수 씨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수진아, 이미 늦었어. 넌 내 선택을 했잖아.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말 행복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전화가 끊어진 후 수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로부터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편의점 일에 익숙해졌고 작은 오피스텔도 나름 집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 80대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어요. 할머니, 뭐 찾으세요? 우유 좀 하나만. 그런데 무거워서 들고 가기가 힘들 것 같아. 수지는 할머니의 집이 근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려서 우유를 전해드리기로 했어요. 할머니, 제가 퇴근할 때 갖다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니? 고마워라. 할머니의 집은 수진의 오피스텔보다도 더 작고 낡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쓸쓸한 모습을 보며 수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부터 수지는 종종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장을 받아드리기도 하고 가끔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리기도 했죠. 수진아, 내가 있어서 참 고맙다. 자식들은 다 멀리 있는데.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수지는 문득 준호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혼자 살아오셨을 텐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야 진심으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탐욕의 대가.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준호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준호 대표가 새로운 자선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영자재단을 설립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돕겠다고. 화면에는 준호와 어머니 그리고 민수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수지는 더 이상 질투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돈을 지키려다가 진짜 소중한 걸 잃었구나.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재산은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은 진짜였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수지는 편의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좋은 사람이 되자. 늦었지만 탐욕의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덕분에 수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는 얻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만 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불안 무엇일까요? 통장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일까요? 그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 깨달음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는 수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탐욕이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외로움과 후회뿐이니까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수진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